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지난주에 이어서요. 박태건 작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익산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네. 이야기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네. 네. 봄이잖아요. 네. 그 이 노래 혹시 아세요? 그 선화공주님은 맛동방을 밤늦게 만나서 뭐 이런 노래인데. 서동요? 아, 네. 오늘 주제 서동요인가요? 네. 네. 서동요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서동요는 향가 일종인데 향가는 노래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연기설화라고 해서 네. 그 노래가 왜 불려졌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 이야기가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냥 서동설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죠.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백제 무왕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돼요. 네. 후기 백제에서 무왕이 차지하는 비중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겠죠. 무왕을 빼놓고는 뭐 논할 수 없을 정도이죠. 무왕은 제위 기간도 40년이나 됐거든요. 일단은 왕이 그만큼 오랫동안 제위했다는 건 뭔가 좀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오래 살아서 장수왕도 상당히 한 30년인가 그랬고요. 그리고 광개토도양도 20년, 네. 세종대왕님도 한 30년 이렇게 되게 뭔가 이루신 분들은 제위 기간이 길거든요. 무왕도 40년 동안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신라에 뺏겼던 땅들을 많이 되찾았고요.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풍채도 아주 그 좋고 뜻과 기상이 호방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네. 봐서 상당히 건장한 사내였나 봐요. 무왕은 600년의 법왕이 네. 돌아가시고 나서 왕위를 계승했는데요. 신라를 정말 군사적으로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10차례나 전투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문화나 아니면은 그 국가 부흥에 크게 이바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2 40년 그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분이 합쳐서 78년이 넘는다고 네.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제2 40년 기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일단 네. 오래 살아야지. 네. 장수왕만 제2 기간이 78년이 넘는다고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왕 사후에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가지고 40여 년 동안 백제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무왕인데 네. 그 무왕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설화, 이 서동설화, 서동설화 시작은 이제 부여장. 네. 네. 부여가 성이고요. 장의 네. 이름이에요. 즉 조선의 왕족의 성씨가 뭔지 아시죠? 이씨. 네. 네. 고려는요? 왕씨. 네. 네. 신라 왕족은 박씨부터 시작하거든요. 박씨, 박역거세. 네. 네. 그 소장님이나 전화 예전에 네, 박씨에서 이제 왕씨겠습니까? 예, 네. 김씨로 됐는데요. 부여 왕족은 다 부여씨였대요. 네. 즉 부여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이름에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를 넣은 건데요. 부여장의 이야기가 서동설화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설화가 됐다는 건 남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적을 낸 사람들은 이제는 설화, 신화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뭐 여담이지만 지금 감옥에 계신 그 MB도 네. 한때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네. 이게 신화 딱 검색하면 나와요. 예전에는 국토를 확장한 사람이 이제 영웅이었다면 지금 뭐 돈을 많이 네. 번 사람이 영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19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네. 영웅이 되고요. 그 시대의 결핍에 따라서 영웅이 달라지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통닭을 먹고 싶어하는 네. 아이에게 통닭을 준 사람도 이게 영웅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죠. 그럼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무왕이
과연 영웅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네.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이 서동요의 무대가 네, 당시 백제의 수도가 부여였죠. 네, 네. 근데 부여가 아니라 적국이라 할 수 있는 서라벌이잖아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영웅 신화죠. 네. 영웅이 되려면 평범하게 뭐 좋은 아버지의 좋은 음. 집안으로 해서 뭐 무슨 뭐 고시를 패스하고 이러면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설화에 의하면 아주 평범한 말을 캐는 총각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결국엔 이 총각이 왕까지 된 거잖아요. 그럼 뭔가 범상치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과제를 달성해야 하고요. 그게 이제 적국에 가서 네.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음. 그 계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선왕 공주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영웅 아니면 음. 범상치 않은 그런 자질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것도 적국이었던 신라예요. 그렇죠. 예. 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당시 향가의 주술성이 많이 전해지던 곳이었어요. 주술성이라는 건 흔히 이제 풍요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지가 들어보셨죠? 네. 거부가 예,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노래 부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해성가인데 해성이 딱 떨어지는 거 보면 뭔가 불길한 일이 있다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이 노래를 불렀대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불러서 아마 사람들 민심을 잠재웠던 게 진평왕 시대였다는 거예요. 진평왕은 선화공주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네. 즉 이런 그 노래의 어떤 효과, 일종의 언론이죠. 요즘으로 네. 치자면 언론이 잘 이야기되는 곳이 신라였기 때문에 신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신라라고 하는 서동요의 주부대가 서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도 좀 있었군요. 그렇죠. 네. 네. 노래가 통하는 나라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라벌은 이제 주무대로 해서 서동요, 서동설화 이게 네. 이제 이어지는데, 근데 가사만 보면 이제 로맨스 장르예요. 네. 근데 로맨스를 제거하면 이게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누가 불렀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게 파급되는지에 따라서 그 진위가 결정이 되듯이요. 서동이 서라벌에 간 이유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만 갔을까? 이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즉 무왕의 탄생으로 보자면 즉 뭔가 이게 로맨스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랑하면 외로워진다는데 그 이야기 혹시 아세요, 소장님? 아 그렇습니까? 네. 조용필 씨가 예, 노래를 이미 네. 여담이고요. 어쨌든. 네, 그 상황이 그 진흥왕과 그 같이 그 한강 유역을 공략을 하는데 거기서 배신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위더강부터 해서 법안까지 서너 명의 어떤 왕의 재위 기간이 1, 2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즉 나라의 위기 상황이었고 이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운명을 가진 그런 영웅으로 한마디로 무왕이 태어난 거죠. 그런 어떤 임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외로운 이야기에 로맨스를 덧붙이면 훨씬 더 이야기의 힘이 세지거든요. 네. 사랑 이야기에 제일 힘이 세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무왕은 그러니까 이제 부여장, 네. 네, 서동은 그러면 서라벌로 간 이유가 뭐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산하 공주를 데려오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적국을 가서 일종의 좀 시찰이라고 할까요? 네. 염탐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좀 그것들 한번 보게 되었던 거고 그게 나중에 10차례의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실제로 그러니까 선화 공주를 데리러 서라벌에 간 건 맞는 거예요, 서동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제가 이제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주인공이 무왕이기 때문에 무왕이 데리고 왔고 결국에는 그 선화 공주를 왕비로 삼아서 미륵사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진평한테 쫓겨나잖아요. 뭐 네. 안 좋은 소문이 막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귀향을 가는데 무왕이 내가 사실은 그 주인공이다라고 음. 발설을 하거든요.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린 그렇죠. 주인공이다. 너를 네. 쫓겨난. 음. 저 같았으면은 싸다기를 네. 때렸을 텐데 선화공주가 또 그릇이 달라요. 음. 그래요? 나는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을 따라가겠소. 라고 음. 자기의 어떤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무왕은 선화공주가 자기를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보면 선화공주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도 상당히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네, 이 소극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영웅은 대부분 남자 중심이잖아요. 음. 저는 선화공주가 오히려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서동요라 한다면 소동이 부른 노래라는 음. 뜻이거든요. 즉 소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거고 네. 선화공주님은 읽기 시작하거든요. 네. 즉 노래의 주어인 선화공주가 노래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 네. 그리고 서동소라를 보면은 선화공주가 무왕을 따라와서 뒤에 보니까는 금덩이가 막 쌓여 있었다. 네. 5개의 금덩이가 있었다. 이런 음. 이야기. 그럼 이건 금덩이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선화공주고요. 음. 이 금덩이를 우리 아버지 진평한테 보내자라고 네. 얘기한 것도 선화공주고 음. 나중에 미륵사를 건립하자라고 얘기한 것도 선화공주거든요. 네. 무왕은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음. 즉 이야기의 가장 핵심 모티브를 선화공주가 쥐고 있다는 거죠. 주인공은 선화공주다. 여기서 저는 오히려. 선화공주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서동요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여기서 이제 문학하고 이제 역사하고 이제는 괴리인데요. 첫 번째는 그 미륵사 그 국보 11호 네. 서탑이 사리 장엄이 발굴된 후에 거기에 사리 봉영기라고 해서 어떻게 이 탑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탑을 만든 사람이 사택적덕 왕비라고 얘기돼 있어요. 네. 사택적덕 씨는 이제는 부여의 그 5대 왕씨 중에 그 음. 귀족 가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선화공주로 알고 있었는데 사택적덕비가 이 미륵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이게 그 아주 사람들을 저 당황하게 했고요. 이건 최근의 이야기고 또 이것도 그렇죠. 최근의 네. 이야기가 국립 그 전주박물관에서 그 쌍릉 중에 소왕릉을 발굴합니다. 네. 그런데 소왕릉에서 치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음. 이게 20세에서 40세 되는 여성의 것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옆에 신라에서 만들 것 같은 토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백제의 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이 이야기가 서동요가 사실은 그냥 설화이지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네. 이야기의 어떤 그 주장을 음. 덧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 쌍릉 중에 대왕릉은 무왕의 네, 왕릉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거의 네, 굳어지고 있는 것 네네, 같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왕릉의 20에서 40세 네, 거기에 또 신라 토기가 출토가 됐다. 네, 뭐 이게 선화공주의 무덤이다라고 네. 볼 수도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장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 있으신 건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딱 그것만 보고 나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조사를 해보면은 소왕릉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음. 대왕릉은 나중에 네. 만들어지고 즉 선화공주님이 이제 선화어피가 먼저 돌아가셨을 확률도 있는 거고 음. 또 과거에 왕비는 꼭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그 백제하고 신라의 어떤 결혼 동맹을 상상을 하면 음. 이 미륵사 탑이 3개가 있잖아요. 네. 동탑, 서탑하고 중앙탑이 있다고 하는데 서탑을 삭책덕덕비가 이걸 한마디 시주를 했다면 음. 중앙탑과 동탑은 또 다른 사람이 시주해서 만들었을 확률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문학적인 상상력이 훨씬 더 역사적인 어떤 그 우리의 상상력을 장을 음. 더 넓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관련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좀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나 서동설화가 기존의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은 거다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선화 공주가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라는 모티브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서 바리대기 설화가 있어요. 어, 발이대기 설화. 네. 네. 딸이 있는데 그 셋째 딸이 그 부모한테 이제 버림받게 되고 근데 결국 이제 이 설화의 모티브는 버림받은 딸이 부모를 구한다라는 그런 음. 이야기거든요. 그 모티브하고 또 가장 유사한 어떤 모티브는 제주도 무속설화 중에서 가문장애기 설화가 있어요. 네. 이 가문장애기도 부모한테 버림받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음. 거지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거지와 남쪽에 거지가 있는데 네. 서로 상대 쪽이 좀 형편이 좋다고 해서 상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리에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서 큰 애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데 셋째를 낳고 나서부터 부자가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이냐? 근데 첫째하고 둘째 딸은 다 부모님 덕이라고 하는데 네. 셋째 딸은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덕도 있죠. 그 네.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내요. 음. 이런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딸이 여기저기 헤매서 결국에는 수술 굽는 총각을 만났는데 음. 이 수술 굽는 총각이 주위에 금덩이가 있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각과 결혼해서 결국은 부자가 되고 또 다시 거지가 된 부모를 이제 모셔서 일종의 음. 심청전 모티브와 비슷해요. 다시 그 잔치를 해서 이 네. 부모를 다시 모시는 음.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무속설화는 사실 그 무당이 그대로 그 설화를 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형이 별로 없어요. 설화는 음. 계속 어떤 변형들이 있는데 이 무속설화하고 제주도 무속설화하고 이 서동설화하고 아주 유사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아버지 중심인 친정 권력이 시댁 남편 중심의 어떤 권력으로 이동하는 이런 걸 설화에서 모티브로 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조선조로 가면은 며느리가 친정의 명당을 음. 몰래 그 회방 놓고 자기 어떤 시댁의 어떤 묘를 써서 거기서 뭐 풍수적으로 어떤 도움을 얻었다. 이런 음. 며느리 명당 설화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즉 설화라는 건 그냥 완전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결핍과 어떤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전승됐다. 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서동설화다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설화들 사이에 이제 선후 관계도 확인이 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 제주도 무속설화가 먼저인지 네, 아니면 서동설화가 먼저인지 뭐 네.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기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 무속은 구정이잖아요. 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음. 우리나라가 아마도 그 신과 그리고 재정 일치였던 사회의 어떤 무당이라든지 뭐 단군도 일종의 무당의 일종이었다고 네.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무속의 이야기들이 계속 구전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제주도든 서동이든 음. 간에 여기도 사실 그 마흔도 귀신을 모셨다라는 삼국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서 동의전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무속설화의 어떤 전통들이 여기도 있었고 그쪽에서도 있었고 그런 비슷한 양상들이 연결되지 않았을까 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설화들이 좀 비슷한 그 구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 분류가 되고 있어요. 뭐 네. 나무꾼 설화도 있고요. 음. 나무꾼 설화는 사실 우리나라 전통 설화는 아니고 몽골에서 온 설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백제인들이 이 설화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후대에 계속 좀 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좀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인들에게 이 서동설화가 왜 음, 필요했을까? 좀 이것들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패망한 나라니까요. 패망한 나라니까? 네, 네. 이야기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음. 즉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소비하고 재청소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배고픈 형제에게 통닭을 줬던 그 가게 네. 주인 이야기 했었죠. 지금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음. 저는 현대식의 설화라고 보는 거고 그 당시에 신라가 백제를 정말 짓밟았어요. 즉 고구려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흥군을 지원했지만 백제는 신라를 정말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미륵 신앙은 사실
그 후세의 어떤 그 구원된다는 구원 신앙의 네. 일종이었고 서동설화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과거엔 위대한 민족이었고 이런 문화를 이뤘어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현실이 어려울수록 판타지의 장르가 더 호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 이게 판타지 게임만 하냐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아, 야가 정말 어렵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때 뭐 무협지 네. 그리고 뭐 하이틴 로맨스 뭐 이런 음. 것들을 보는 게 현 시대에선 자기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 판타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고 백제인들도 패망했고 더 이상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서동설화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동설화의 또한 중심지 배경 가운데 또 하나가 미륵사지잖아요. 네. 미륵사.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은 미륵사지로 향할 것 같은데 미륵사의 역사적 의미랄까? 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최고의 석탑이에요.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요. 최대의 석탑입니다. 가장 커요. 조선시대 때 그 무너진 석탑의 석축을 좀 쌓았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연결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미륵사 석탑 중에서 석탑을 둘러싸고 있는 석인상이 있거든요. 네. 세 개의 석인상은 많이 풍화되고 마모됐어요. 근데 딱 하나의 석인상은 네. 아마도 표정이 아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든 사람. 예, 네. 원숭이처럼 생기기도 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종의 저는 그 비보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석축 안에 이 석인상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모를 덜하게 된 거고 무엇보다도 미륵사 건축의 가장 큰 건 서동설화에 보면 미륵 삼존불이 그 저수지에서 떠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못을 메꾸고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그 고대인의 그 미륵 사상, 즉 세 번 미륵이 와서 설법한다는 사상을 그대로 건축으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까지는 탑과 금당이 하나씩이었는데 1탑 네. 1금당이었는데 3탑 3금당 3원 양식의 일종의 가우디의 양식 스페인의 천재인 건축가도 사상을 건축으로 조상화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미륵사 탑에서 보였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건축학적으로도 대단한 그렇죠. 공간. 이제 무왕은 왜 미륵사를 익산에 세웠는지를 두고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동방 정책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라에게 땅을 빼앗기 위해서 무주나 남원하고 좀 더 가까운 익산을 전진 기지로 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왕궁리와 미륵사지 유적들 뭐 지금 많이 좀 조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꼭 가봐라. 꼭 추천하고 싶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왕궁리 유적이라고 부르는데 왕궁 평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왕궁 평성 유적과 미륵사진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왕궁이 가면은 그 5층 서탑이 있잖아요. 그 옆에 곰솔 두 그루가 있어요. 네. 그 곰솔 두 그루하고 탑하고 넣어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해질녘에 가보면 정말 좋아요. 네. 그 유적은 환한 대낮에 보는 것보다 해질녘이나 밤에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야간 조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미륵사에 가면은 그 달하고 같이 미륵사가 비치는 그 광경이 아주 끝내주고요. 알겠습니다. 예, 좀 자기만의 어떤 그림을 좀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익산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 서동설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익산의 수호 장군들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야사 박태건 작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